SK 하이닉스가 그래서 저는 좋은 실적 나올 것 같고 이미 1분기에도 보여줬고 그리고 2분기에도 뭐 이번에 자신감 있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노이즈는 많아도 나오는 숫자는 더 좋을 거다.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네, 오늘 모신 분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이시죠. 노근창 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뭐 미중 간의 반도체와 관련해서 특히 엔비디아와 관련된 칩들과 관련해서 아주 치열한 뭐 진짜 말싸움, 전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근데 베센트 장관이 이제는 중국이 대답할 차례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죠? 뭐 계속해서 이제 미국도 이제 좀 완화적인,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PC에 대해서는 관세가 어쨌든 좀 일반적으로 좀 유예가 됐고, 그리고 사실 중국도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미국산 또 아날로그 반도체, 전력 반도체 많이 수입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세를 또 어쨌든 그 부과하는 레벨을 낮출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아예 얘기 안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미국도 지금 보시면 전략 자산인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나머지 이제 컨슈머 제품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도 조금은 이제 약간 좀 유연성을 보였으니 중국도 이제 좀 정책의 뭐 전체적인 협상에 대해서 좀 약간 완화적인 기조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봐야 되고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힘겨루게 하는데 서로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강대강으로 가지 말고 이제 좀 부드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뭔가 두 나라, 미중이 좀 더 급격하게 좀 뭔가 그 물살이 터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만한 어떤 날들이 좀 있습니까? 근데 저는 뭐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 이제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으로부터 이제 반도체 장비, 핵심 장비를 수입해야 되고, 그리고 일부 우리에서 기지국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스카이웍스든 코버든 미국 기업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기업들이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의 또 스마트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퀄컴 칩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당장 이제 중국이 대체 못하는 제품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너무 높은 관세를 하면 중국 기업도 피해를 보는 거고, 반면에 이제 스마트폰 PC처럼 완제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이폰을 뭐 여전히 90% 가까이는 이제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높은 관세를 하면 미국 소비자들도 또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협상을 하자. 뭐 그 정도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번에 중국에서도 그 8개 품목인가요? 그 미국 반도체들에 대해서 125% 관세를 그 취하한 걸로 뉴스가 나오던데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 있는 행동은 아닙니까? 어차피 뭐 제가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중국도 사실 반도체 국산화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 국산화도 로엔드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진척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이엔드 제품은 미국, 그리고 우리가 뭐 전기차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부품 하나만 없어도 못 만들잖아요. 반도체 하나만 없어도 못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쪽은 미국에서 또 당분간은 중국이 자립할 때까지는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뭐 그러면 중국의 완제품 회사들,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소비자들의 어떻게 보면 가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상식적인 접근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달인가요? 컴퓨텍스 아주 대규모 행사가 있죠. 젠슨 황도 거기서 뭐 키노트 연설을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번에 그 행사 컴퓨텍스를 시작으로 해서 뭔가 전환점 아니면 뭔가 새롭게 부각되는 기술이나 제품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젠슨왕 CEO가 사실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이제 대면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달에 CES에서 기조 연설을 상당히 오랜만에 했고요. 그리고 3월 달에 GTC는 원래 이제 엔비디아의 정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예상했는데, 사실 CES에서는 주로 이제 로보틱스 얘기, 코스모스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번 3월 달에 GTC에서도 뭐 여러 얘기를 많이 했지만 특히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GPU의 넥스트 로드맵을 좀 구체화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레이스 CPU보다 이제
그래디 CPU가 4나노인데 3나노로 양산하는 뭐 베라 같은 제품, 그리고 루빈 울트라라는 제품 2027년 말에 나올 제품인데, 그래서 뭐 그런 제품들을 주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컴퓨텍스에서는 저도 무슨 얘기를 할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2달 단위로 신제품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어떤 네. 기업들도. 그래서 2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얘기를 할지는 저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래서 아마 뭐 CES 그리고 GTC에서 했던 거에서 아주 대단한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이제 그와 같은 제품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지금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GPU as 서비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가장 좀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 중에 보면 올해 나스닥에 상장된 코이브라는 기업이 있고, 뭐 보통 AI 서버 수요의 한 5%는 거기가 책임지고 있고요. 그리고 람다랩스, 우리 SK텔레콤의 가산동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협조를 한 람다랩스, 이런 GPU as 서비스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또 엔비디아에 뭐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듀얼 렉 제품인 NVL 72를 좀 선제적으로 좀 구축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이 구축을 했을 때 기존의 방식보다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수치로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나머지 또 자율주행 관련된 또 이번에 출시된 그런 뭐 우리 그 AGX 블랙엘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랑, 그리고 사실 소캠을 장착한 디짓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초에 CES에서 슈퍼컴퓨터 개발정용으로 제시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경과가 있는지, 그리고 뭐 추론 서비스, 우리가 엔비디아가 강조하고 있는 엔비디아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와 같은 NIM 같은 뭐 구체적인 사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네. 봐지는데요. 그래도 또 모르죠. 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하여튼 뭐 젠슨왕이 뭔가 그 기조연설, 키노트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뭔가 그 다음에 그 이야기한 것들이 화제가 되고 예. 뭔가 시장의 주도 예. 그 테마가 돼버려가지고 예. 다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엔 과연 뭐가 될까? 예. 이번 컴퓨텍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키노트를 하는 거라서 아마 뭐 그런 아주 구체적인 실적보다는 좀 중기적인 사업 로드맵과 실질적인 이제 이용했을 때, 엔비디아 솔루션을 이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나오는 효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공유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H20에 대한 그 수출 규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상당히 급락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화웨이의 어센드 칩,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예, 그 예. 못지않은 제품이 나왔다 이러면서 예.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중국 데이터를 잘 못 믿다 보니까 예. 이게 정말로 그런 그 성능을 예. 가지고 있는 걸까? 의심들을 하고는 있는데 불안한 시선으로. 예. 저도 어떻습니까? 사실 올해 들어서는 하웨이 분들 좀 만났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바르셀로나 MWC에서 하웨이 분들이랑 미팅도 좀 하고, 또 하웨이가 또 주도하려는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참고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수출 금지된 H20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그 H100이라는 제품을 중국향으로, 예를 들어서 부동소 수점이랑 NV링크를 좀 다운그레이드 시킨 제품이 H800이거든요. 그걸 한 번 더 다운그레이드 시킨 제품이 H20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제품은 보통 저희가 엔비디아 기준으로는 DGX라고 부르거든요. 딥러닝이 가능한 GPU라고 부르는 거고, 반면에 H20은 HGX라고 해서 딥러닝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제품입니다. 근데 또 미국에서 또 H20을 많이 중국 기업들 텐센트, 알리바바가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아마 수출 제한을 또 건 것 같은데, 어쨌든 H20은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DGX 계열이 아니라 HGX 계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센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약간은 DGX에 가까운 추론 쪽이라고 보셔야 되고, 물론 뭐 어쨌든 좀 추론하고 HGX랑은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일단 지금 어센드 910이 있고, 그 다음에 910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킨 910C가 이번에 그 아마 H20보다는 좀 성능이 훨씬 좋고, 그리고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 H100에 육박한다. 네. 근데 H100은 사실 저희가 냉정해 봐야 되는 게 2023년에 많이 팔았고, 작년에 상반기까지 주력으로 팔았던 거고, 엔비디아가 지금 엔비디아 블랙에 팔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격차는 크죠. 격차는 있다. 예, 그렇지만 어센드 제품이 지금 특히 추론 칩은 대부분 7나노에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 SMIC의 7나노, 7나노가 사실 DUV를 하니까 이제 사실은
뭐 수율이 엄청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수율이 올라왔다고는 중국 쪽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나노까지 지금 램프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엔비디아를 어쨌든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의 하웨이 그리고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SMIC 그리고 약간 관련 기업인 사이캐리어 이 네 개 조합이 중국의 어떻게 보면 선단 반도체를 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저는 어센드 910도 중요하지만 이 어센드 910 말고 910B, 910C 말고 이거보다는 좀 탑스가 작은 우리가 보통 조를 테라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뭐 탑스가 AI 반도체는 특히 뭐 서버 쪽은 되게 높지요. AI 서버 쪽은. 근데 그거보다는 좀 낮은 게 이제 자율주행 쪽인데 근데 그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센드 610 같은 경우에는 200탑스에서 400탑스가 나오거든요. 칩 내수로 붙이면 400탑스고 싱글 다이로 하면 이제 200탑스 나오는데 그런 제품들은 또 중국 하웨이의 그 자율주행 솔루션을 탑재한 자동차들이 하웨이 자체 차도 있지만 나머지 뭐 장안이든 그레이트월이든 뭐 BYD도 사실 한 모델을 하웨이 솔루션에 쓰는데 그런 쪽에는 또 어센드 610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자꾸 어센드 910C만 보는데 어센드 시리즈 전체가 사실은 상당히 경쟁이 있는 제품이고 또 그 제품을 어쨌든 7나노 쪽은 대부분 뭐 100% 다 SMIC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의 이력에 대해서 미국이 자꾸 제재하니까 이제 중국에 필요한 거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주목해야 되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원래 추론칩 같은 경우에는 HBM2E를 주로 많이 달았습니다. 중국 기업도 아니면 아예 GDDR을 단다거나 싱글 칩을 달았는데 앞으로 추론칩은 이제 대부분 이제 HBM을 3까지 달 것 같고 그래서 그 제품에 사실 HBM3는 중국 기업이 아직 만들지는 못했는데 지금 창신 메모리인 CXMT가 HBM3를 내년에 이제 개발 완료할 계획이고요. 아, 그래요? 2027년에는 HBM3E까지 물론 우리 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만드는 HBM보다는 좀 성능은 떨어지겠죠.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우리 뭐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원비 나노에서 HBM을 만드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EUV 없이 DUV로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을 거고 그래서 뭐 CXMT의 HBM이 경쟁력이 높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반면에 어센드의 그 추론칩도 엔비디아보다는 여전히 떨어지는 칩이잖아요. 네. 떨어지는 칩에는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한 HBM 정도는 중국 창신 메모리에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시장이 자꾸 중국 자체 솔루션으로 대체된다는 거.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점점점 우리한테는 멀어지는다는 게 좀 부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었는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 계획 비웃었는데 지금 보니까 결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H20 말씀하신 어센드 같은 경우는 H20하고 비교한다면 그래도 훨씬 할수 나은 있는 제품이고요. 네. H100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H100을 2번 다운그레이드 시킨 게 H20이거든요. DGX H800으로 갔다가 그거를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HGX H20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어센드 910C는 H100과 같은 급이라고 하니 H20보다는 훨씬 좋겠죠. 아,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아무리 뭐 수출 규제 한들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막으려고 해도 미국의 자체적인 이 어쨌든 그 방법을 찾아내면서 성장하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참 없네. 두더지 게임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수율이 나쁘지만 더 많은 패터닝을 해서 멀티플 패터닝을 뭐 예를 들어서 더블 패터닝을 했다면 이제 뭐 쿼드러플 패터닝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해서 나쁜 수율이 있는 웨이퍼는 버리고 좋은 수율이 있는 양품만 가지고 하는데 인풋 때는 웨이퍼 양이 많다 보니까 또 칩들도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거거든요. 7나노가 되든 또 중기적으로 보면 5나노까지 그리고 중국 장비 회사들에 대해서도 EUV 제재를 또 하다 보니까 또 중국 장비 회사들도 지금 노광 장비 개발이 상당히 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하이 마이크로의 자회사인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퀴먼트라는 회사가 완전히 제가 확인은 안 됐지만 28나노까지 노광이 이미 개발에 완료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심천에 있는 사이캐리어라고 이번에 저는 그때 대만에 가 있었지만 우리 세미콘 차이나에서 사이캐리어 부스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이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쿼드러플 패터닝을 하는 DUV 장비 그리고 정착, 식각, 세정, 검사 다 하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반도체 장비하면 제일 대표 기업이 북방하창 나우라였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또 공교롭게도 심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로고를 보면 하웨이 그 팹리스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랑 기업 로고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웨이랑 상당히 협업을 밀접하게 하는 회사인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계속 나오면 상당히 이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뭐 우리 SME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 이퀴먼트 같은 경우에도 뭐 28나노까지는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뭐 130나노 이상은 뭐 당연히 쉽게 만들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높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숙 공정에 들어가는 노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미 국산화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전력 반도체가 중국 기업도 점유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전력 반도체를 파운더리 아닌 중국의 후아홍 같은 회사도 뭐 그쪽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중국의 전력 반도체 팹리스 기업과 그다음에 생산 기업들이 점유율이 올라오면서 대표적으로 BYD 반도체 그리고 ST 마이크로랑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던 산안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점유율이 올라왔는데 또 이런 기업들이 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략 산업이라고 하는 뭐 미래 전략 사업이라고 하는 혼합물 반도체 대표적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좀 국산화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대표 기업인 뭐 실리콘 카바이드 대표 기업인 ST 마이크로 그다음에 인피니언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기존에 증설했던 속도를 조절하고 있고 또 인력도 구조조정하고 또 재편하고 있고 또 르네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뭐 여전히 회사는 뭐 마진은 좋은데 매출은 지금 많이 줄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신공장 램프업을 좀 늦추기로 했고 온세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도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많이 할 계획이었는데 속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점점 이제 국산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4분기까지 우리 주요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을 보면 전부 다 감소합니다.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르네사스든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든 매출액이 한 20, 30% 매분기 늘었거든요. 네. 22년 대비. 24년에는 한 10에서 15%씩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인피니언, 그리고 NXP, ST 마이크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온세미, 르네사스 모두 다 지금 작년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그 배경에는 전기차 캐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중국 전력 반도체 회사들이 다 국산화를 하면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유럽이랑 뭐 특히 일본 회사들의 전력 반도체 탑재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협적이고 그리고 성숙 공정이라서 이게 제재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군요. 첨단 공정만 제재 대상이지 성숙 공정은 원래 미국 기업들도 장비 팔아야 되고 미국 기업들도 뭐 여러 가지로 뭐 좀 비즈니스 할 게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또 많은 뭐 파운드리 회사들도 성숙 공정은 제가 이제 작년 말에 체크한 게 12인치 파운드리 회사가 SMIC를 필두로 해서 9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또 3개가 더 생겼어요. 그게 많이 뭐 생겼네요. 분기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숙 공정 파운드리가. 그러면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큰 동향은 우리가 뭐 3, 4위권 파운드리 회사가 대표적으로 타이완의 UMC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였는데 여기 지금 뭐 합병을 논의할 정도로 뭉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TSMC 실적을 잘 보시면 TSMC도 선단 공정 매출만 늘지 7나노도 뭐 거의 플랫 또는 감소고 5나노 이하만 매출액이 퀀텀 점프를 하는 거고 28나노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상은 그리고 성숙 공정 토탈로 보면 뭐 12나노, 16나노, 28나노 다 보면 매출이 계속 줄고 있어요. TSMC도. 그 말은 중국 기업들이 점유율을 계속 높이면서 매출이 느는 거고 뭐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한국의 성숙 공정 파운드리 회사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뭐 네. 단기적인 실적이야 흑자도 나오고 뭐 좀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지금의 뭐 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기업들도 중장기로 본다면 뭐 이런 큰 물줄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양쯔 메모리, 창시 메모리, 예. DDR4, DDR5 뭐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나오면서 몇 달 전부터 깜짝깜짝 놀랬던 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반응이었는데 예. 실제로 DDR5에서도 이렇게 어떤 그 가시적인 성과가 예. 튀어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창신 메모리가 지금 현재 DDR5라면 당연히 램프업은 2023년에 했고요. 그래서 그때 나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샤오미하고 트랜시언이라는 좀 중국 스마트폰 회사 두 회사에서 퀄리피케이션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15나노에서
LPDDR5를 지금 램프업하고 있는데 뭐 생각보다 좀 성능이랑 뭐 수율도 생각보다 좋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저도 장시 메모리가 비상장이다 보니까 주로 제가 아는 뭐 대만 쪽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 회사의 상황을 점검은 하지만 어쨌든 그 기존의 장시 메모리를 보면 DDR4를 놓고 보면 한 85%가 모바일 디램이거든요. 네. 나머지가 기타인데 이제 DDR5도 그래서 모바일 디램부터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스마트폰 회사가 전 세계 생산량의 60% 이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 정부에서 중국산 모바일 디램을 쓰라고 하면 또 거절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창신의 DDR5도 좀 안착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 지금 15나노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기업들이 지금 12나노에서 만드는 뭐 원비보다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중국 로컬에서는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이 전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예. 그 모건 스탠리에서도 또 SK 하이닉스에 대한 경고장 날렸잖아요. 예. 빙산이 오고 있다. 윈터 이즈 커밍 하더니 이제는 아이스버그 예. 해가지고 예.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거기에는 말씀하신 중국의 위협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뭐 그거보다는 관세 쪽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고 윈터이즈 커밍에는 이제 중국 뭐 디램 얘기, CXMT 얘기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빙하의 밑에 뭐 저도 보고서는 타사 보고서는 저희도 좀 독립성이 강해서 잘 안 보는데 네. 뭐 일단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뭐 관세 때문에 수요가 꺾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겠지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부는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관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까지 치고 그렇죠. 극단적으로 갈지. 근데 다만 이제 컨슈머 제품에 대해서는 서로 부딪혀봤자 각국의 국민들만 불행해집니다. 더 비싼 제품을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설령 뭐 미국에서 만드는 게 효율성이 떨어져도 AI 반도체는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즉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 미국에서 지어질 데이터 센터에는 앞으로 모든 반도체는 다 미국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그런 단기적인 수익성이 별로 안 중요하죠. 국가의 전략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기본적인 하여튼 더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얘기를 저는 완전히 동의 못하는 이유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닉스 실적 나오고 나서 제가 제목 타이틀을 우리 예전에 김우중 회장님이 했던 세상은 넓고 투자할 곳은 많다. 그렇게 그래요? 타이틀을 바꿨고 그 배경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GPU 에즈 서비스 하는 코이브, 람다 같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신 이제 GPU랑 그리고 GPU가 들어간 모듈 그리고 듀얼렉 이런 제품들을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기업들은 아마 우리가 일반적인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 안에 거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근데 그쪽 파이가 커지고 있고 특히 코이브 같은 경우 올해 상장해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원래 32개였는데 뭐 10개 곧 지을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또 방문했던 소프트뱅크에서 당연히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있죠. 저는 이제 사실 수치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 GTC에서 블랙엘이 미국의 4대 클라우드 사업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에 360만 개가 팔렸다고 했습니다. 네. 360만 개가 이제 싱글 칩 기준이고 듀얼 칩이거든요, 블랙엘은. 그럼 나누기 하면 180만 개가 팔렸습니다. 180만 개를 4대 사업자를 막 그냥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드니까 4로 나누면 한 개 클라우드 사업자당 45만 개가 팔린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를 속도 조절할 수 있다는 소문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각 합치면 90만 대잖아요. 네. 90만 대에서 뭐 한 10%, 20%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소프트뱅크랑 오라클이랑 그다음에 오픈 AI가 지금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스타게이트가 올해 텍사스, 내년에 펜실베니아, 그리고 오레곤,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까지 4개의 지역의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건데 그 올해 수요만 일단 내부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저도 뭐 완전히 이거는 정말 펀딩이 돼야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일단 GB라는 게 뭐냐면 그레이스 블랙엘 200, GB200이 뭐냐면 블랙엘 2개가 들어있어요. 네. CPU 하나가 되는데 이 GB200만 40만 개라고 하거든요. 그럼 블랙엘 단품 곱하기 2를 하면 80만 개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AWS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판 물량이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얘들이 캔슬을 해도 얘가 더 살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이제 일본의 AI를 위해서 완전히 목숨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10세대 LCD를 만들었던 오사카의 사카이라는 시아프의 팹이 있는데 그 공장의 90%를 소프트뱅크가 샀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를 이제 브레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우리 오픈 AI랑 조인트 벤처를 일본에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AI 혁명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지금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4개 지역에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브레인 데이터 센터는 상당히 많은 블랙엘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하여튼 10만 개 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홋카이도 큐슈에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제가 소프트뱅크 스타게이트만 얘기한 거고요. 여기에 언급드리지 않은 예를 들어서 유럽의 통신사업자들과 국가지방장체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 우리 몇 개 몇만 개죠? 구매한다고. 예, 한 10,000개씩 2만 개 구매 계획이 있고. 근데 그런 국가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왜냐하면 이 소버린 AI는 상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소통이 없어요. 그리고 상장사는 ROE를 기반으로 이제 어쨌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퍼블릭 클라우드 하는 주요 미국 빅테크들은 AI 데이터 센터 캐펙스에 대해서 좀 공유도 하죠. 방향성에 대해서. 근데 국가 단체는 공유할 이유도 없고 상장도 안 돼 있고. 근데 여기에 재우는 다 텍스로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네. 저는 작년에 우리 젠슨왕이 블랙엘 이슈가 있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할 때 처음에는 젠슨왕이 이렇게 좀 약간 너무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미국의 블룸버그에서 젠슨왕이 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미국의 빅테크의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GPU에 대한 매출 기여도가 30%라고 해서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봤는데, 근데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제 소버린 AI, 국가지방단체 그리고 통신사 이런 기업들의 수요가 갑자기 몰릴 때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떨어질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숫자를 시장은 그렇게 정교하게 카운트하지는 못할 거고 그 숫자는 그냥 대만을 통해서 체크해서 TSMC에서 블랙엘을 몇 개 만들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사서 클라우드 사업자한테 몇 개 뿌려줬고 이거밖에 저희가 체크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는 소문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장사는 리포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안 되고 어차피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또 공유를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가는 수요층이 클라우드 사업자만 있다면 최근에 우려도 저는 일정 부분은 맞는데 나머지 애들도 많이 사가거든요. 그거는 전혀 그게 사실은 빙산의 밑에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아까 그분은 하고는 좀 저는 그래서 견해가 다르고요. 그냥 클라우드 사업자 얘기만 들으면 속도 조절 얘기도 있겠지만 간세 때문에도 수요가 위축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정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속도 조절 별로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산 내서 투자를 해야 돼요. 한번 정하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이 아주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래도 가시성이 크지요. 그래서 변동성이 적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합쳐서 보면 올해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TSMC가 이번에 실적 발표 때 1월 달에는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올해 AI 가속기에 대한 매출액 전망을 2배 증가한다고 했거든요. 네. TSMC가 이제 1분기 실적은 이제 참고로 가이던스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한 5% 줄었고, 그 다음에 HPC, 보통 우리가 AI 서버와 관련된 그쪽이 매출액은 이제 지난 4분기 대비 7%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분기 가이던스를 매출액 가이던스가 한 12% 이상 증가인데,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간세고 뭐고, 왜냐면 2주 전에 발표할 때 다 간세가 엄청 불안감이 커진 간세 어떻게 보면 불안감이 증폭된 중심에서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때 1월 달에랑 가이던스를 똑같이 유지했어요. 올해 TSMC의 AI 가속기 매출액은 2배 증가할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노이즈는 많은데 왜 2배 증가할까? 클라우드 사업자들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든 이런 애들은 임대 계약을 중단했다는 소문도 있는데 근데 그 이상으로 누가 더 사가는데 저는 그 중심에 일단 GPU 에즈 서비스하는 우리 코이브랑 남다랩스가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소프트뱅크랑 이런 다양한 통신사와 그다음에 소버린 AI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사실 카운트하는 애널리스트는 없을 겁니다. 네. 미국의 빅테크 4개 투자만 카운트하지 이 기타가 근데 생각보다 파이가 커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간과하다 보면 조금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성장세, 그 다음에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예, 저희가 이제 자주 했던 얘기인데요. 이번에 또 다행히 SK 하이닉스에서도 실적 발표할 때 그 얘기 제가 금방 했던 거랑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세상은 넓고 투자할 곳은 많다는 게 특정 투자처가 일부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 때문에 투자를 좀 줄이면 나머지 애들이 그래 기다렸단다 그 이상의 물량을 낚아채 갑니다. 계속 뭐 기다렸다고 하니까 예. 아 이때다. 예, 우리나라도 사실 확보하자.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GPU 잘 못 구하고 있거든요. 돈이 있어도 다 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제일 우선적으로 주는 3대 거래선이 있습니다. 첫째가 아까 것들은 고이브, 그 다음에 남다랩스. 여기는 엔비디아의 GPU 에즈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그 돌격대장 하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레퍼런스를 만들면 나머지 애들도 그들을 좀 활용하거나, 그리고 일반 기업들은 엔비디아 GPU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리고 엔비디아 GPU가 매년 나오잖아요. 신제품이. 그러니까 투자를 그럴 걸 구매할 수 없으니까 이 GPU 리소스를 빌려 쓰는 게, 그러니까 우리 클라우드가 소프트웨어를 빌리거나 아니면 패키지를 빌리거나 인프라를 빌리는 건데 여기는 GPU 리소스를 빌리는. 그래서 GPU 에즈 서비스는 새로운 생태계가 엔비디아 때문에 생겨났고, 삼성의 SDS도 이제 GPU 에즈 서비스를 많이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뱅크인데, 소프트뱅크의 자회사가 암홀딩스잖아요. 네. 암은 어차피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시장을 장악했던 회사인데 서버에서는 사실 좀 제한적이었죠. 네. X86의 인텔, AMD가 강력하게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아마존의 그라비톤,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작년 10월부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까지도 자체 ARM 커스텀 CPU를 썼고, 그리고 ARM 커스텀 CPU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네. 그 말은 엔비디아와 ARM은 같은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투자할 때 블랙엘 단품을 안 사고 꼭 이제 모듈을 사거든요. 블랙엘 2개와 GPU 2개와 CPU 하나가 들어있는 그 CPU는 엔비디아의 그레이 CPU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 하퍼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하퍼 GPU와 그 다음에 저기 소프트뱅크의 ARM이 이제 커스텀화된 그 커스텀 그레이 CPU를 샀다는 거죠. 네. 즉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는 목표치가 같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는 서버에서 ARM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싶은 게 소프트뱅크, ARM홀딩스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ARM 기반으로 CPU를 확장해서 우리 컴퓨팅 반도체를 통으로 다 먹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또 자금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로 살살 헷갈리게 코이브, 남다랩스 이런 기업을 키우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아마 시장에서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 그렇지 않다.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저는 좋은 실적 나올 것 같고, 이미 1분기에도 보여줬고, 그리고 2분기에도 뭐 이번에 자신감 있게 디램, 낸드 빅그로스 10에서 20% 이상, 그리고 뭐 당연히 범용 디램 가격도 최근에 좀 뭐 관세 이슈도 일부 있긴 했지만 DDR5는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랜드도 그렇고, HBM은 이제 본격적으로 블랙엘이, 그래서 블랙엘이 이제 대만 기준인데요. 아마 엔비디아 발표할 때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1분기에 110만 개 나갔습니다. 110만 개가 나갔고,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진짜 블랙엘 칩입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싱글 칩이 2개 붙인 건데 그냥 붙인 기준. 또 110만 개 나왔고 2분기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오는 숫자는 노이즈는 많아도 나오는 숫자는 더 좋을 거다. 그 배경 중에 하나는 GPU 에즈 서비스와 소버니를 간과하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SK 하이닉스 투자하신 분들이 방송을 들으면 그래도 좀 안도의 한숨을 좀 쉬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요. 요즘 좀 불안해했거든요. 예, 뭐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연초고 아직까지 1분기고 하니까 숫자에 대해서 과연 그게 나올까 의심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숫자 나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번에 3월 달에 이제 일본 대만 다녀와서 이제 4월 초에 이제 인덱스 낼 때 그 하이닉스 타이틀이 그거였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매분기 올라갈 거라고. 그게 타이틀인데 실제로 많이 올라왔죠, 컨센서스. 그렇죠. 예, 컨센서스가 이제 작년 말만 해도 20조 후반이었는데 지금 30조 중반까지 컨센서스가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나오는 실적 앞에 뭐 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 노군창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